학살이라고 하는데 처벌된 군인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살은 매스크라고 해서 군인이나 무장 세력이 민간인을 죽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학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계엄 선포 지역은 군이 치안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평시에 사법 질서가 적용되지 않고 민간인도 군법에 적용을 받죠. 평시 사법 질서는 검찰, 경찰, 판사, 그리고 삼심제, 영장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보장돼야 되는데 계엄 선포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배제된다. 계엄령 하에서는 당연히 군 사령관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계엄 사령관이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계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고령을 발령할 수 있다. 계엄 사령관은 이제 반란이라든지 어떤 정부에 대한 반대든지 이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또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아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포고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적에게 우리 군의 배치라든지 무기 수준, 이동, 매복, 정찰, 수색 이런 거 알려주지 마라. 알려주면 적대행위죠. 또 적을 숨겨주거나 무기를 은닉하다가 들키면 이거 적대행위입니다. 적이 있는 곳을 알면서도 알려주지 않거나 또 군경에게 잘못된 길을 알려주면은 이거 적대행위입니다. 적에게 동조하거나 적과 내통하면 이거 적대행위죠. 적에게 옷과 양식을 제공해도 안 됩니다. 이런 포고령 위반이 될 경우에는 군에서 현장범으로 적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계엄 선포 지역에서 대체로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인들이 이 계엄 선포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다 감정적이죠. 베트남전에서도 보면은 베트콩에 의해서 우리 전우가 죽을 경우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적에게 분노에 돌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가 갈등이 격화되고 분노가 커질 경우에는 적에게 당연히 가해야 되지만은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적에게 동조한다든지 또는 포로가 된 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가혹 행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계엄 선포 지역에 대한 특성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 하에서 평시 사법권이 유보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같은 것이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엄 선포된 지역에서 군인들은 유리하고 민간인은 불리합니다. 그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거리에서 나와서 어떤 행동이나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거는 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위험성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에 보면은 신은 보정해줄 사람이라든지 소위 백이 있다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자칫 적에게 내통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불상사를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계엄령 하에서 적대행위를 하면은 현장에서 적결 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경이 죽거나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적을 제압하는 거죠. 적대행위를 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이는 것을 즐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우가 죽지 않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적대행위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엄 선포 지역에서는 가택이나 사람을 특별한 영장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수색, 압수,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은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은 엄청 큰 죄입니다. 명령 불복종이나 도망인 경우에는 처형입니다. 이 생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적대행위로 간주되는 포고령 위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적대행위를 하던 사람이 항복을 한다든지 기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적법한 군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형을 받지만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한다든지 계속 적진에 머물러 있는다든지 적대행위를 할 경우에는 현장범으로 취급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엄령이 끝났을 경우에 그 계엄령 하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해자를 찾아내려고 할 때 상당히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누가 청소하는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죠. 그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해자 처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하죠. 또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랐다고 하면은 다 양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처벌하기 어렵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군경, 아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군대라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계엄령 하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장교나 사병이 처벌됐다. 그래 되면 누가 군이나 장교를 하고 싶어하고 누가 군인이 되고자 하겠습니까? 명령에 따라 가지고 처벌됐다면은 앞으로 군대 안 가죠. 그러면 군대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를 지키는 적법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조직이 군대인데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다. 실제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도 보면은 양민을 죽인 데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 계엄령 하에 포고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처벌하기 어려웠는데 그래도 처벌을 했지만은 군 형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다 사면을 해주죠. 그 이후에 거창 사건 국회 조사 방해했다는 혐의로 김종원 대령도 역시 유죄 선고 받지만은 대통령 특사로 풀려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대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악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은 없어서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유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국민으로서 포고령 내에 있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계엄 선포 지역에서 조심하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기서는 권리가 평시보다 훨씬 더 제약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적으로도 행정 지도를 잘 해가지고 거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